네, 시장이 하루하루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흐름인데요. 오늘 이렇게 놓여진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장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이제 확진자가 크게 확산이 된다는 것보다 이게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오미크론의 영향 어떻게 보셨나요? 파월 의장이 그 의회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경제 불확실성도 주지만 물가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물류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또다시 사람들이 소비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타나요. 네. 한 번씩 굉장히 크게 소비를 하다가 또 한동안 소비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밀려들어오는 소비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재고도 많이 갖고 가고 비용 부담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또다시 뭐 경제 봉쇄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비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풀리면 미뤄왔던 소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악화되는 거는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소비가 들쭉날쭉하면서 소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비용이 확 올라가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글로벌 경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굉장히 좀 강하게 각인시켜 놓지 않겠는가. 연준의 파월 의장이 말을 바꾸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OECD 같은 경우에 내년도 물가 상승률 예측치를 당초 3.1%에서 4.4%로 1%포인트가량 이렇게 올리고 있고 네. 말씀 주신 대로 오미크론이 가져다 줄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지 뭐 다른 거에 집중할 시간이 없다. 이제 그럴 그렇죠. 맹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저도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가지시게 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연준에서는 지금 매파로 갑자기 돌변한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껍데기를 딱 벗기니까 매가 숨어 있었다. 네. 파월 의장.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요 두 가지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가느냐의 문제겠죠. 채권의 경우에는 금리가 뭐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 30년짜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물가가 예전에 비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가령 뭐 3.0, 4.0 이런 수준이 향후 한 10년간 계속된다고 생각한다면 10년짜리 금리가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채권 시장은 아직 그까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뭐 1, 2년 또는 2, 3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뭐 3년, 5년 정도까지만 금리 상승이 크고 10년짜리 금리는 이제 5년짜리 금리하고 붙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지속 기간을 얼마나 보느냐, 이제는 일시적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기 때문에 지속 기간을 얼마나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채권 시장은 이 지속 기간이 뭐 10년씩 가거나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상승은 짧은 쪽에서,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쪽에서 뭐 가령 뭐 3개월, 1년 우리나라 가계가 보통 이쪽의 변동금리를 많이 이용하죠. 이쪽에서 금리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게 뭐 10년, 30년 이쪽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동안 여러 번에 우리가 뭐 델타 변이도 겪어봤고 했지만 바이러스가 한번 확산되다가 다시 이게 진정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뭐 제가 어제 어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일면에 그렇게 제목을 잡아놨던데 네. 이 오미크론 변이가 크리스마스 악몽이냐 크리스마스 선물이냐. 선물이냐. 예, 왜냐하면 이게 급속도로 빠른 속도의 전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단기간에 글로벌 경제를 굉장히 심하게 악화시킬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냐. 네.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바이러스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로 변이를 했는데 이게 고병원성이 아니고 감기에 거의 근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 오미크론 변이가 일부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변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전파력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그 말은 혹시 이게 그 고병원성이 아니고 독감에 준하는 수준으로 독성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독일의 한 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죠.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일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증거가 없어요. 네. 뉴욕에 지금 5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이 5명은 전부 다 경증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초기에 보이는 아직 지금까지 나온 남아공에서 나온 데이터도 그렇고 초기의 데이터는 중증으로 잘 안 넘어가더라라는 게 초기의 데이터인데 아직까지는 샘플이 너무 작죠. 그러다 보니까 한 2, 3주는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왔다 갔다 어느 쪽으로 아직 방향을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속보를 한번 전해드리면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양재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지금 회담을 열었는데 여기서 지금 알려진 내용이 종전선언을 중국이 지지한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한 원자재 관련해서도 지금 수급을 좀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시장과 중국 흐름과 우리 흐름이 지금 협력을 할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금 온도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 흐름, 플래트닝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경기적으로는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환율에는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거 다 골고루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환율부터 살펴볼까요? 환율은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다가 현재는 한 3원 정도 오르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글쎄 이게 뭐 어쨌든지 간에 물가를 올리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게 조금 더 빨라지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체적인 시각이 뭐 2023년 초의 금리 인상에서 지금은 2022년 내년 하반기 뭐 좀 빨리 본다고 한다면은 내년 여름 정도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금은 글로벌 달러의 굉장히 강세 요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달러가 상대적이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가 강세라는 이야기는 유로화가 엔화가 약세라는 이야기인데 상대적으로 네.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일본은 경제에 힘이 없어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달러와의 강세는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런 달러 강세 나타나고 있고 다만 원화 환율은 그 전에 좀 올라왔죠. 올해 네. 전반적으로 좀 올라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글로벌 달러만 보는 게 아니고 중국 위안화도 보는데 올해 위안화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 원화가 일방적으로 글로벌 달러와의 움직임을 따라왔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중간에서 그냥 멈추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달러와의 강세는 불가피한 것 같지만 원화 환율의 상승은 이거는 뭐 그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는 1,200원을 앞두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속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대북주 관련해서 아난티 같은 종목들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롤러코스터 증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이 더 빠르게 이슈에 반응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방 지지선을 2,900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면서 현재는 2,940포인트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하방을 더 열어둬야 되는 건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뭐 이 바이러스의 변이라는 거는 어쨌든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악재 하나당 저는 미국 시장 한 7 내지 10%, 한국 시장, 코스피 시장은 한 10 내지 15% 정도를 보는 편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 코스피 고점 3,300에서 보게 되면 2,800선이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2,800 뭐 이 정도 선에서는 급반등을 하는 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악재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한 악재의 등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2,800, 2,900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선인 것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하방선이 지지선이 이 정도 될 거냐만 보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뭐를 떨어뜨렸을 경우에 밑에 받치고 있는 게 탄력도가 높으면 바로 튀어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콘크리트 바닥이거나 이런 거면 깨져 버립니다. 튀는 것도 별로 없고.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보통 2,800 지지선이다라고 잡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유연한 것 같으면 곧바로 반등을 해서 3,300으로 튈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지만 미 연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금리를 올린다고 한 약속을 지키면 강달러는 계속 갈 것이다. 그럼 강달러가 계속 가면
환율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반등해서 튀어 올라갈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 주식시장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좀 판단하실 수 있지 않나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파월 의장이 뭐 비둘기다가 매로 바뀌었다 뭐 이런 표현들은 많이들 쓰시는데 사실 그 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이 바뀔 거는 뭐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그렇게 매파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잡으려고 그러면 금리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경제를 죽여버리면 되죠. 그다음에 네.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는데 예전에 연준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연준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연준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네. 그냥 금리를 한두 번 올려보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동안 우리가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 표현은 버리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걸 금리를 마구 올려가지고 경기를 꺾어야 될 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파월 의장의 이야기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긴 하겠지만 네. 예전처럼 한 번 올리면 쭉 올리는 게 아니고 내년 하반기쯤에 금리를 한두 번 올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거예요라고 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빨리 있겠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그게 주식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 중에 계속 속보가 나와서요. 또 속보를 전해드리면 정부가 일상 회복은 좀 잠시 중단하고 유행 수준을 보고 좀 추후에 재추진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또 방역 강화 조치 효과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좀 오미크론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런 우량주들을 좀 많이 담고 있다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계속 불안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때 이런 종목들을 계속 중심을 잡아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뭐 최근에 가장 큰 주식시장에서 뉴스는 개인의 매도와 외국인들의 네네. 매수죠. 사실 외국인들은 뭐 한국 애널리스트들이 외국인들 설명회하고 하기도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럴 때 이제 우리한테 뭘 물어보느냐면 뭐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국민연금 이거 왜 자꾸 사요? 뭐 얼마나 더 살 것 같으세요? 개인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해요? 이런 걸 주로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사고 파는 게 시장을 움직인다는 걸 압니다. 이런 플레이어는 펀더멘탈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다른 플레이어 자기만큼 크거나 그 정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플레이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주가 이제 상당히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여기서 개인들이 사면 외국인들이 안 살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언젠가는 팔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매수 여력이 떨어지면 팔겠지.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조정을 좀 꽤 받은 상황이고 미국에 비해서. 거기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돈이 없어서 또는 뭐 오미크론 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또는 외국인이 아니면 연기금들이라든 어쨌든 장기 투자하는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 저는 뭐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동안 조정을 받았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대형주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오미크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외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째, 증세가 경미하더라. 목감기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두 번째, 확산 속도는 상당히 빠르더라. 그다음에 세 번째, 항체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백신은 맞는 게 좋겠다. 요게 이제 과학적인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 1, 2주 더 기다려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미 연준에서는 또는 미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이 뭐 큰일 났다, 급한 불 끄자 이게 아니고 느긋하게 기다려 보면서 현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시장이 전혀 동요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네. 다우가 900 빠졌다가 200 회복했다가 다시 600 빠졌다가 400 빠져버리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매수를 했지만 진즉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빼버렸단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미국 시장이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뭐 이게 뭐 이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항공주를 포함해서 대면 주식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가는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었고, 사실 한국은 좀 다른 이유긴 하지만 뭐 중국이나 제조업의 위축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꽤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미크론 변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기대가 높았던 곳에서는 허걱 이거 뭔가 큰일 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던 곳에서는 뭐 이거 다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사실 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바이러스들은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게 그동안의 바이러스 학계에서는 뭐 이거는 정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정말 경증만 유발한다고 한다면 이게 우세종이 되면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식의 굉장히 낙관적인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 새로 들어온 정보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게 미국 시장에서는 저렇게 해석되고 한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되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단 FOMC에서도 12월에 테이퍼링의 가속화가 지금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 바로 더 생각보다 조기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도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일단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뭐 미 연준이 아마 테이퍼링 굉장히 빨리 끝내버리고, 그러고 나면 아마도 제 예상은 원래 이제 내년 6월 달쯤에 끝나게 돼 있었던 테이퍼링이 아마 3월 정도로 좀 네. 앞당겨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한 두세 달 정도 다른 것 좀 지켜보다가 금리 인상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러면 이제 뭐 한 7월 정도, 6월, 7월 정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그걸 지켜보겠죠. 금리 인상 속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굉장히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금리 인상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경기가 추락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굉장히 주의 있게 지켜볼 건데,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이 끝날 때쯤 되면 사람들이 연준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 속도, 네.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모든 초점을 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그렇게 속도가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어느 정도 긴축의 신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흥국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좀 약세를 보이게 되고, 예. 뭐 선진국들은 그 속도에 따라서는 좀 더 강세로 가는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뭐 이거는 긴축의 진행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채에 의존해서 투자를 해오던 경제 주체들이 많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한 가지 문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부채를 갖고 주식에 그렇죠.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긴축이 시작되면 네. 그거를 이제 팔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지 뭐 이런 식으로 버텨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요게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 네.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그거 제외하고 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물 시장이 좀 빠지고 있어요. 사실 이벤트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 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치는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오늘 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 만큼 이에 따라서도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지켜볼 것 같은데, 지금 선물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어서 이걸 경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선물 가격이 빠지기 시작한 게 이제 뉴욕에 다녀온 사람들 중심으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쭉 빠지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미국 시장의 하락은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오미크론의 정보가 주식시장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밤이잖아요. 네. 이 때문에 사실 이 선물 가격의 지금 이 약세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아시아 시장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네. 이쪽을 사면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뭐 이쪽을 매도하기 위해서 선물 가격을 끌어내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인 S&P 500 선물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모습은 그게 정규장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 큰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그냥 좀 지켜보시는 정도가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말씀 중에 아까 조금 전에 대답 중에요. 우리 김일구 이코노미스트께서 그 제가 공매도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개인을 상대로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장난을 칠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가 신용을 많이 끌어다 쓰다 보니까 네. 공매도를 쳐버리고 가격을 내려버리면 거기에 긴장한 개인들이 다 반대하기 투매에 때문에 나서거든요. 또 팔죠. 예, 그러면 뭐 줍줍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다 주워버린단 말이에요. 이 장난을 좀 막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장난 방송 용어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막기 위해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물론 법적인 내용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법입니다. 건전하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매도는 사실 주식시장의 거래소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부터 공매도가 논란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은 공매도의 경제적인 좋은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 뭐 공매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수하는 거는 사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개인 사이의 정보의 차이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뭐 저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난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소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매도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매도는 가령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포감에 그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훈련이 좀 잘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 변화가 생길 때 갑자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에 안 휩싸이도록 훈련이 잘 돼 있는 네. 게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국면에서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쓸릴 때 이제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특히 11월 말에 있었던 그런 네. 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개인과 공매도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뭔가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